자,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엄청난데.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진짜로요? 선생님, 이런 머리핀이 있어? 그거 메고 막 밖에 나갔다 와요. 누가요? 진짜로요? 담배 피러 갈때 이거 들고 가요. 진짜로요? 네. 민강이도 해보자. 어머! 완전 예뻐요. 우리 민강이 어떻게? 참 희한한 게 다 있네요. 자, 이 뭐냐면 손가락 알겠죠? 이건 뭘까요? 이거 꿀. 아하.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꼭 꿀이라기보다는 꿀처럼 이렇게 끈적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액체들 있잖아요. 고기를 이제 손가락 끝으로 그 액체 끝을 딱 손으로 묻힌 다음에 얘를 손가락으로 위로 휙 들어 올리면 손가락 끝에 그 일부의 액체가 묻어서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모습을 역시나 좀 과장해서 그린 거야,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살짝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액체가 쪽쪽 따라 올라올 텐데 그거를 좀 이제 좀 확대해서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런 상황에서 이제 저 액체의 표면적을 이제 앞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그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알파벳 시그마로 액체의 표면적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놈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어쨌거나 그 꿀의 표면적이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꿀을 자꾸 들어 올렸으니까 표면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표면이 요렇게 됐을 때보다 이렇게 되면 표면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확실히 늘어난 거죠?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 늘어났는데 그냥 된 건 아닐 거고 사람이 혹은 여기 있는 손가락이 이압 하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표면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 애를 쓴 그 일의 크기만큼을 DW로 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그리고 표면적을 시그마라 하고 일을 이제 work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W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 그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소문자 D로 쓰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극소 변화를 표현할 때 이렇게 소문자 D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테크닉과 관계가 있는 건데 그 뭐 미분을 몰라도 되고요. 그냥 아주 조그만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이 아주 조금 변했다. 그 조금 변화라고 할 때 가했던 그 조금 변한, 조금 가한 일의 크기를 DW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D 시그마 DW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물리학자들은 가정을 하냐면 바로 짜잔, 요런 식의 비례 관계다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비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 액체의 표면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할수록 일은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비례한다라고 하면 항상 뭐를 도입할 수 있죠? 비례상수.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비례상수를 이때 짜잔, 요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해 보았어요. 자, 이 비례상수 표현, 이게 약간 돼지꼬리처럼 생긴 건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한 다음에 짠, 뒤로 꺾어줘요.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죠? 감마. 겜마라고 읽죠. 역시나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알파벳의 R이랑 비슷한데 쓰는 방법은 달라요. R은 이렇게 쓰는데 겜마는 이렇게 쓴다. 알겠죠?
그 비례상수를 관습상 여기에서 갯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표면 장력이란 이렇게 돼요. 자, 아까 표면 장력 영어로 뭐라고 했죠? surface tension이라고 했죠. 의 수학적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보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늘어난 표면적의 크기하고 해준 일의 사이에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비례관계에 비례상수가 있을 거고 그 비례상수를 표면 장력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뭐 많이 아시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면 장력 이것에 대해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대해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녀석에 대한 단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면 장력의 단위는 결국 1을 표면으로 나눈 단위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2를 표면으로 나누어 표면 장력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1의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줄. 표면의 기본 단위가 뭐죠? 표면이니까 표면적이니까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줄 퍼 미터 제곱. 틀린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자, 여기에 줄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뉴튼 미터로 바꿔줘요. 왜냐? 원줄의 정의가 뭐냐면 1뉴튼의 힘으로 1미터만큼 끌고 가면 그걸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줄의 단위를 뉴튼 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위에도 미터가 있고 아래도 미터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뉴튼 퍼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1D 여기서 이제 1차원을 이렇게 주어 썼습니다. 차원을 디멘전이라고 하잖아요. 1차원의 단위 길이에 작용하는 힘, 그거를 장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 단위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혹시 우리 구장에서 특히나 기체에서 주로 얘기했었던 압력 생각나세요? 네. 압력은 뭐를 뭐로 나눈 거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압력의 기본 단위가 파스칼로 쓸 수 있는데 걔의 의미가 뭐였어요? 1 뉴튼 퍼 미터 제곱이었죠. 왜냐하면 힘의 기본 단위는 뉴튼인데 단면적의 기본 단위는 미터 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압력이란 2차원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엄마 자기장.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액체의 표면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작용하는 힘의 수직 방향으로 표면이 항상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자,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자, 액체 하면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액체가 뭐예요? 바로 바다죠, 바다. 바다. 물론 뭐 지구가 둥그니까 바다도 지구 따라 둥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저기 바닷가 가서 바다 보면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지구 평평론 이것도 알죠. 그거 있는 거 알죠. 그다음에 지구 도우넛론 이것도 알죠. 지구가 실제로는 이렇게 도우넛처럼 생겼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아니 뭐 있는데 뭐 그 나름 주장의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래 뭐 지구 평평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다음에 호주 가짜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알죠. 네, 호주 가짜론 그거 알아요? 호주가 존재하지 않는 땅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호주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놓은 거다. 뭐 그래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뭐 여하튼 뭐 이유가 있긴 있을 건데 뭐 여하튼 그럼 이제 바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평평한데 이 바다가 평평한 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얘는 팩트가 아니고 생각이죠. 자, 중력은 세상에 그 중력이라고 하는 건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중력이란 말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력이 어디로 향한다라고 사람이 말을 만들었어요. 지구의 무게중심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말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팩트고 이거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조금 더 그럴싸하려면 이 실제 나타나는 사실과 뭔가 그 논리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바다는 항상 평평한데 내가 만든 생각은 항상 지구 무게중심 방향인데, 그러면 이 둘이가 말이 맞으려면 여기가 수직하다라고 해야 이 둘 사이에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평평하게 보이는 바다와 지구 무게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중력을 묶어서 액체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진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액체는 작용하는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현생 인류가 나타난 지 200만 년이 됐잖아요. 200만 년의 동안 인류가 바다를 바라보면 그냥 평평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평평했던 거를 갑자기 2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실을 인간이 본 건 200만 년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200년 전에 어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만든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년 훨씬 전에는 액체에 작용하는 힘에 수직하게 표면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런 말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난데없이 200년 전에 누군가가 이 개념을 만들면서 우리는 200만 년 동안 계속 이걸 봐왔잖아? 근데 갑자기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 생각과 이 사실이 서로 양립하려면, 둘 다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떤 생각을 또 만들어야 되냐는 거지. 바로 뭐다? 액체에 작용하는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해줘야 200만 년 동안의 우리의 관찰 사실과 200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생각이 둘 다 잘 존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
액체는 작용하는 힘에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지느냐의 이유 따위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오랜 관찰 사실과 사람이 만든 생각이 잘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모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유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뭐냐? 사람이 수만 년 동안 관찰해왔던 사실과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요 둘을 조화시키기 위한 표현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유인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뭐야, 여튼 알겠죠? 지원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선생님은 이런 얘기들을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나는 왜 물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왜 수직한 방향 표면이 만들어졌는지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본적으로. 알겠죠? 미안하다 그러다. 자, 그러면 이와 함께 표면 장력도 압력도 아까 얘기했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든 생각이에요? 자, 압력, 표면 장력, 태초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생각이에요? 인간이 만든 생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치타우리 행성에 가면 어느 언덕 뒤에 압력이가 앉아 있냐고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표면 장력이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표면 장력인 거야. 그런 애들이 있냐? 없어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생각이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실제 나타나는 관찰 사실이나 현상을 표현하려고요. 알겠어요? 표현하려고. 그래서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게 뭐냐면 철학적으로 주요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이 영화 봤어요? 인터스텔라? 스텔라? 이게 맞나? 철자 맞나?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가? 이거 이 영화 본 사람? 그렇지.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하하, 또 같이 앉아있는 안 본 사람들끼리 참 신기하네. 아니 근데 좀 본 거 같은데 보다 잠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자, 하여튼 안 본 사람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내가 자연과학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돼. 알겠죠? 근데 이 인터스텔라 영화에 그 광고 문구가 뭔지 알아요? 광고 문구? 많이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런 이제 카피라고 하는 메인 카피라고 하는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항상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항상 답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이런 문구가 딱 나와요. 이때 답이 뭘까요?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거예요. 인간이 답을 찾는 그 답은 뭘까요?
바로 이 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언어로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것, 이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무서웠던 돌림병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 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은 또 워낙 그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요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있지만 명확한 그 뭐냐면은 그 백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병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흑사병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패스트라고 쓰는데 흑사병, 왜 이름이 흑사병이에요? 네, 흑사병이 되면요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요 새카매져서 죽어요. 네, 진짜로 희한하게도 이게 세균에 의한 건데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처음에 이 손끝 발끝부터 이게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손끝 발끝부터 새카매져요. 새카매지다가 진짜로 죽게 되면 온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새까매지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름이 흑사예요. 새카매지면서 죽는 병.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흑사병은 언제부터 있었다? 흑사병은 한 2억 년 넘을 거예요. 알겠어요? 수억 년 전부터 지구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흑사병이 대규모의 기록이 남은 게 그게 언제예요? 바로 1200년대에서 1400년대의 무슨 시대?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규모 기록이 남았던 거죠. 뭐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는 아니어도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 좀 낮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돌림병이 크게 퍼지지 않아서 기록에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이때는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았으니까 한 놈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중세시대 때 흑사병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사람이 손끝이 새카매지는데 사람 막 다 죽어. 그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죽나 보다 안녕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 왜 죽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때 뭐로 설명을 해? 그때 뭐로 설명을 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천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슬쩍 웃는데 이 시기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라는 명확한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과학이라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언어는 뭐예요? 바로 신이라고요. 신이라는 언어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원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벌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을 때 흑사병 예방법으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처맞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때려요. 막 나는 죄 지었습니다. 나는 죄 지었습니다. 자기 몸 막 패 막 이렇게 막 패. 왜냐면 내가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졸라 자해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것도 세게 때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세게 때리다 보면 막 찢어지고 상처도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도 감염돼서 빨리 죽어. 막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이런 얘기들을 이런 교회에 있는 목사나 뭐 신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존나 자해한 다음에 다 뒤져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느끼겠죠.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생각 자,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래서 흑사병 이후로 누구의 권위가 약해지는 거야? 바로 이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이후로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아닌 것에서 답을 찾아보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과학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답을 찾는다는 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럼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 인간이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사실은 하나님 이전에는 뭐로 표현했겠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무당으로 표현했겠죠? 종교 체계라고 하는 언어가 있기 전에는 지역마다 무당들이 있을 거야. 신들린 사람들. 그래서 막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막 옛날 사람들은 다 무당한테 찾아 이거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세 시대에는 신이 된 거고 요즘은 그 신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특히나 자연과학이 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코로나 걸리면 죽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죽나요? 뭐 죽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생각해봐. 중세 시대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라면 요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게 뭐냐고요?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뭐로 만들어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체계로 만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역할을 요즘 누가 대신하고 있냐고요? 자연과학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연과학 역시 영원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찰 사실이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저기 막 타노스가 치타우리에서 군대를 이끌고 뉴욕을 침공하는 걸 자연과학으로 100%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자연과학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인 거고요. 자연과학이 아닌 체계로 대항하는 사람이 닥터 스트레인지나 스칼렛 위치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건 자연과학이 아니잖아. 그리고 스칼렛 위치 그 마녀 있잖아요. 마녀 그건 자연과학 아니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더더욱 발전하면 이제 자연과학을 대신할 다른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언어로 또 어떤 현상을 설명하겠죠. 그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언어가 가장 발전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스텔라 내용이 뭐예요? 인터스텔라 내용이 지구가 망하죠. 근데 지구가 망하는 걸 누가 구해줘요? 미래 인류가 구해주는 거죠. 미래 인류가 어떻게 해요? 미래 인류가 저 블랙홀을 제어해서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해온 거야. 미래 인류가 중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는 미래 인류가 과거의 인류에게 블랙홀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생각해봐.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대 현상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어. 그게 뭐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지금은 블랙홀까지 갈 수나 있어요?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다가 늙어 죽는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블랙홀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블랙홀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웜홀 같은 것도 막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블랙홀의 에너지를까지 활용하고 블랙홀까지 제어한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신이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지금의 신은
종교가 아니라 자연과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중세 시대 때는 저 지구 뭐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뭐 돌고 이게 다 누구의 섭리예요? 신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이게 신이 한다고 이 말을 해요? 아니요. 자연과학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은 자연과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세시대 때 가장 고급 과목, 고급 학문 체계가 뭐예요? 중세시대 가장 고급 학문 체계가. 그게 신학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 근데 지금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교육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수학과 과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건데 인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신의 모습을 바꾸어 표현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몰라요. 알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과학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표현이 있을 때 저 뭐지?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 초반까지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30 넘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나 성당 다닌다. 다행히 없네요. 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또 집에 가가지고 막 신성모독이다 막 얘기해가지고 학원에 전화하는 경우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근데 뭐 알겠죠? 다행스럽게 없는데 뭐 여하튼 이게 하여튼 알겠죠? 그죠? 하여튼 알겠죠? 네. 저 로마 교황청도 갈릴레이한테 사과한 거 알죠? 그거 알죠? 로마 교황청에서 뭐냐면은 옛날에 뭐 천동설, 지동설 주장하는 과학자들 막 화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요? 예. 너무한데. 예,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다 사과하고 했어요. 알아요? 그건 알죠? 그거 알죠? 예, 하여튼 뭐. 근데 그것도 좀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여하튼.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압력도 표면 장력도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력은 내가 예전에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손바닥으로 여러분들을 톡톡 반가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힘으로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쑥 들어간다고 했죠? 그 현상의 차이를 압력으로 설명하듯 표면 장력도 설명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소금쟁이. 예, 소금쟁이도 좋은 현상이고요. 근데 좀 확실한 얘기 보면 확실한 현상 중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배는 커요, 작아요? 커요. 무지막지하죠? 그럼 배를 항구에 이렇게 세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주차해요? 그냥 땅에 세워놓으면 되는데 배는 이게 항구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세워놓을 수 있어요? 못 세워놔요? 못 세워놓죠? 왜냐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물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린 저런 방향으로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항구에 내어놓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항구에 직접 가본 사람 가면은 항구에는 이 저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큰 이렇게 쐐기둥들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본 사람 항구에 가면요 진짜로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항구 저반 시설에 이만한 쐐기둥들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 발로 차면요 끄떡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지막지한 쐐기둥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있느냐?
여기에 배가 오면 이 배에도 이렇게 쐐기둥이 이렇게 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밧줄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둬요. 그리고 또 그냥 한 번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크로스를 해서 또 묶어놔요. 크로스를 해서. 왜냐? 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런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한 대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제 돌아다니는 승용차 1톤 정도 하거든요. 1톤? 근데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런 거대한 유조선 같은 상선 이런 것들은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큰 배의 대명사가 뭐가 있어요? 큰 배의 대명사. 바로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모함도 군함의 한 종류죠. 항공모함 알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배. 이 항공모함 나는 타본 사람. 항공모함 타본 사람. 타고 싶다. 난 타봤지. 부럽다. 이게 실제 타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항공모함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이게 30만 톤 정도 돼요. 30만 톤 정도가 돼요. 자동차 한 대가 1톤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30만 대를 녹여 만든 배가 항공모함이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기술 세계 1인 건 알죠? 우리나라의 뭐 대우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유조선, LNG선, 상선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만 톤 정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큰 배를 한국 사람들은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톤이라고 하면 이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 배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놨을 때 이 줄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줄의 굵기가? 이 배 줄의 굵기가요 이만해요. 배 줄의 굵기 이만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줄로 수백 미터 되는 줄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안 도망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이제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배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죠. 그럼 떠나간다고 할 때 이제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씩 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면 이제 사실은 줄을 여러 개 걸어 놓은 이유는 이 배의 무게가 이 줄 여러 가닥에 분산되라고 줄을 여러 개 엮어 놓은 거겠죠? 근데 줄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고 하나씩 빼고 하나씩 빼고 하나씩 빼고 해서 드디어 한 줄 남았어요. 그럼 이 한 줄 남았다면 드디어 이 배의 모든 무게는 딱 한 줄에만 걸려있는 어떤 상황이 도래할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 억수로 재수없어서요. 갑자기 파도가 확 쳐가지고 이놈의 배가 끼우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줄이 있잖아요.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이게 끊어져요. 근데 끊어질 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뻥 하면서 폭탄이 터지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뻥 터지면서 줄이 탁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쭉 팽팽하게 줄을 당겨 있는데 여기다 칼로 딱 끊어봐요. 고무줄 같은 거. 그럼 그냥 뚝 끊어지고 말아요. 뚝 끊으면서 탁 튀어요. 줄이 탁 튀죠. 이 탁 터지면서 이 줄이 탁 튈 때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탁 맞으면요. 맞은 그 자리대로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허리로 딱 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싹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고가 이런 항구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뱃일은 안전하다고 해요? 위험하다고 해요? 뱃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요런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도 해군에서 한번 새로운 배가 이렇게 그 뭐냐면 들락날락 하다가
이 사고로 이제 거기에서 그 근무하던 수병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게 그 종종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할 언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언어 중에 압력도 있는 거고 표면 장독도 있는 거지. 아시겠죠? 알겠죠? 생각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5번째. 자, 여기 준다. 짜잔. 자, 아까 4번째 했고 5번째. 자, 5번째는 짜잔, 이겁니다. 여긴 좀 미묘한 게 있는데 표면 장력 효과라고 썼잖아요. 뭐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어. 표면 장력과 관계된 현상 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 효과라고 해도 되고요. 표면 장력과 관계된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아니야. 첫 번째. 액체를 구성하게 되는 성분. 그게 이제 보통은 분자들이겠죠. 그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은 세집니다. 그래서 말을 확 줄였으면 그야말로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자, 우선 말로 한번 쓰면 자, 우선 쓰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 현상은 액체가 그 표면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액체가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액체는 항상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표면을 늘리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자 간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 간 인력이 만약에 크다라고 치자. 그럼 분자 간 서로 쫀쫀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 표면을 늘린다는 얘기는 이 인력이 나타나는데 이 두 분자를 잡고 내가 억지로 늘려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늘린 다음 이 안에 있는 분자를 위쪽으로 올려서 추가 배치하면 그러면 표면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러면 표면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억지로 늘려서 이 틈을 만들 때 에너지가 더 적게 들겠어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겠어요? 인력이 클수록 더 많이 들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걸로 보자면 이건 거지. 만약에 보시다시피 요게 일정하다고 치자. 늘어나는 표면적이 크게 일정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표면 장력이 클수록 그때 필요한 일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동일한 표면적을 늘린다고 쳤을 때 표면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누구랑 관계가 있다? 분자간 인력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H2O는 분자간 인력이 그게 이제 나중에 수소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수소결합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H2O는 분자간 인력이 큰 편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 역시 큰 액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2O, 물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만 흔함에도 불구하고 표면 장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독특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H2O에서는요,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몇몇 특별한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배치기 알아요? 배치기? 수영장 가서 배치기 아는 사람? 아 몰라요? 아 이거 라떼는 다 아는 말인데 배치기 몰라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항상 그 벽에 붙어있는 말이 있죠. 실내 수영장 가면 그렇지. 다이빙 금지. 그 수영장 벽면에 붙어있는 거 알죠? 다이빙 금지. 그러면 뭘 하게 돼 있어요? 다이빙을 하게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빙 금지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린 항상 금지되어 있는 걸 욕망하죠. 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 그럼 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그래 그래? 그럼 다이빙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왜 거기 이제 일하시는 그 안전 요원이나 수영 선생님들 있잖아요. 계시나 안 계시나 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영장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뭔지 알죠? 근데 여러분 그 물에 뛰어들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물에 뛰어들 때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퓨 하다가 그거를 딱 때려가지고 물이 푹 튀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새빨개지고 막 따가따가 그거 알죠? 그거 알죠? 그거 뭔 말인지 알죠?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붕 해가지고 막 배도 빨개지고 막 따끔따끔하고 이거서 하고 나서 재밌긴 한데 하고 나면 따가워 그거를 라떼는 뭐 배치기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 해본 사람 솔직히 해봤다. 자, 뭔 말인지 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뭐 하는 거냐? 왜? 수영장이 뭐냐? 자. 강원도에서 내려오신. 알겠죠? 아들어라.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배치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물이 이렇게 그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평평한 수면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난데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팍 하고 뛰어들면 물 입장에서는 표면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 입장에서는. 그럼 물이라는 액체 입장에서는 표면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표면이 줄어든 거예요? 표면이 늘어난 걸 액체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서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 늘어난 표면이 다시 줄어들게 하려면 이 힘이 혹은 압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새롭게 작용을 해야 이 늘어난 표면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표면 장력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 그 성분 사이 인력과 관계가 있는데 H2O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사이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분자간 인력이 큰 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밀어내려고 하는 이 반작용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함부로 뛰어들게 되면 내가 뛰어드는 힘 고스란히 내가 다시 그 반작용력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배가 새빨개지는 이런 이 뭐냐면 배치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게 겨우 수영장 등에서 발이 닿는 물에 뛰어든다. 이건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수영장에 있는 이 다이빙 금지는 왜 붙여둔 거죠? 너무 얕아가지고 네, 이게 얕기 때문에 물에 팡 뛰어들다가 잘못 뛰어들면요. 머리 같아요. 그 밑에 그 바닥에 타일에 이게 꽁 찧어가지고 여기 이제 막 찢어지고 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라는 거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저 배치기 저현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혹시 진짜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 해본 사람? 오, 몇 미터? 이제 다이빙 때에서 이렇게 촥 해본 적 있어요? 의외로 되게 재밌죠. 근데 의외로 되게 힘들죠. 네, 무섭기도 하고 다이빙이요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커요. 네, 나는 이제 실제로 수영을 억수로 많이 해서 그래 이제 입수까지도 다 배웠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물에 뛰어들 때 10m 이상에서 뛰어들게 되면 잘못 뛰어들었을 때 이 반작용력이 엄청 강해서 크게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억수로 재수 없는 경우 이건 이제 25m 이상인데 25m 이상에서 물에 떨어지게 될 경우 이 반작용력이 엄청 강해서 내장 파열로 직사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진짜로 10m에서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배치됐다. 그럼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올림픽이나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선수들이 이렇게 막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팍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된 동작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빙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막 물에 잘못 뛰어들었는데 막 확 죽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흔치 않는 일일 수 있는데 보통 물에 잘못 뛰어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고막 같은 게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주는 반작용력이 충격파가 돼서 몸 안으로 전달되다가 고막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쪽으로 터져나오면서 고막이 터지거나 아니면 눈알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이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 물에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 같은 데서 그냥 물놀이 할 때 폴짝폴짝 뛰어드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 이상에서 물에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다? 바로 물 분자 사이 인력이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도 크고 반작용력도 커서 그렇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과학 선생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나이 또래에 그 자녀 딸들이 있는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교육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한 6, 7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은요 아직까지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Nobody knows.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정말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나 그때 당시 정부죠. 그때 당시 정부나 그때 당시 검찰에서 데이터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도 추적하는 기자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고, 아빠 입장에서, 과학 선생님 입장에선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세월호 정도처럼 큰 배 타본 사람, 조그만 오리배 이런 거 말고요, 말고 진짜로 몇 날 며칠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큰 배 타본 사람. 그 어떤 배 타봤어요? 설마 크루즈? 잘 모르겠는데 배를 탔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좋아. 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배를 타볼 수 있어야겠죠? 이때 반드시 알아둘 게 있습니다. 배는 여러분 이 말 알죠? 관성력. 배는 관성력이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관성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콱 밟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확 밟으면 이렇게 되고, 뭐 좌회전 하면은 우회전 하면 이렇게 되는 걸 관성력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배는, 그러니까 물론 그 경주용 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관성력이 좀 있긴 하지만 여객을 타는 여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타는 여객선은 절대로 관성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배는 마찰이 큰 지면에 있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여객선 등에서는 일체 관성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뭐냐면 배에서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요, 배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배에서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느껴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탔을 때처럼 배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거나 이렇게 된다. 무조건 대형 사고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동차를 탈 때는 관성력이 수시로 느껴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배는 절대로 관성력이 느껴지지 않아.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배를 탔는데 관성력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파도 말고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규칙적인 파도 말고 난데없는 관성력. 근데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느껴지면 이건 무조건 대형 사고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배를 타면 구명조끼 위치부터 확인해야 돼요. 근데 배의 구명조끼는요, 어디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구명조끼는 승선 인원의 배수로 항상 이 구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 배를 딱 타면은 보통 위쪽 사물함, 아래쪽 사물함에 그냥 다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형광주황색이에요. 형광주황색이어서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알겠어요?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확인은 쉽게 돼요. 그런데 뭘 해보는 게 좋냐면 그걸 꺼내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도 됩니다. 알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입는데, 입는 설명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딱 입고 얘를 딱 하면 여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입고 이렇게 딱 벌리면 그 구명조끼 안쪽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보통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가 좀 쉬운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핵심은 구명조끼를 입고 뭐를 해야 되냐면 다리끈을 묶는 게 핵심이에요. 빠져가지고. 예, 그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 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끈과 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다리끈을 연결해서 구명조끼 연결하는 게 구명조끼를 입는 핵심이에요. 왜? 그게 없이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는 뜨는데 내 몸은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버티다 못해 구명조끼로 쭉 빠져서 그냥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는 항상 다리끈이 중요한데 그게 설명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배를 탔는데 관성력이 느껴진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이건 죽을 만한 사고예요. 알겠죠? 죽을 만한 사고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바로 구명조끼를 탁 내 걸 들고 바로 입어야겠어요? 입고
어떻게 돼요? 믹수. 무조건 하늘이 보이는 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배에서 하늘이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갑판이죠. 무조건 야외 갑판으로 나와야 돼요. 왜? 배가 침몰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죽죠? 익사. 배에 갇혀서 죽어요. 왜 배에 갇혀서 죽냐면 배가 이렇게 있다가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서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끼우뚱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여기가 바닥이고 천장이었는데 배가 돌아가 버리니까 예, 바닥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사방팔방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지를 못해서 수압 때문에 열지를 못해서 그리고 배가 기울고 침몰하면서 내부에 전기 장비가 다 나가겠죠. 그럼 불이 다 꺼지겠죠. 그럼 배 내부는 새카매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문이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갇혀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배에서 관성력이 느껴진다. 바로 뭘 챙겨서? 구명조끼를 챙겨서 어디로 나와야 돼?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무조건 뛰쳐나와야 돼. 알겠죠? 알겠어요? 자 거기서 바다로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바다로 뛰어들면 안 돼요. 왜죠? 왜죠? 죽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바다는 엄청나게 추워요. 언제도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보다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체온이 36도잖아요. 근데 바다가 20도보다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면 한여름에도 얼어 죽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최대한 안 뛰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갑판에서 뭘 기다려야 돼? 나를 구하러 오는 구조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모든 배들은 조난이 사고가 나게 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구조 신호를 보내요. 전 세계로. 모든 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는 우리나라만 알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전 세계가 알게 돼 있어요. 배는 사고가 나면 오토매티컬리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사고 소식을 전달해요. 그래서 배 사고가 나면 주변의 모든 배들이 GPS를 통해서 그 사고 해역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모든 배들은 사고 신호를 받았을 때 무조건 와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국적이 달라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국적 배들도 오려고 했겠어요? 안 오려고 했겠어요? 다 오려고 했어요. 미군, 심지어 미군까지 다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은 거예요. 내가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주변에 구조 신호를 받고 오는 배들을 누군가가 그걸 막아요. 그래서 계속 침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는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사고가 나면 구조 신호가 전 세계로 퍼져요. 알겠죠? 그래서 주변을 지나는 모든 배들이 오는 거예요. 모든 배들이. 이때 그 정부에서 그 구조를 하려고 오는 배들을 막았는데 그때 당시 정부가 그 정부가 막기 전에 먼저 도착한 주변의 어선들이 있겠죠. 그분들께서 학생들 몇 명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몇 명 살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구조선들이 왔겠죠.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침몰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쨌건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여튼 뭐 모르도 되고 알아야 되긴 한데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하여튼 얘기 다.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데 나왔어. 그래서 뭘 기다려야 돼? 구조선을 기다려야 돼. 그럼에도 최종 상황에서는 바다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건. 그러면 바다에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드느냐? 잘 봐야 돼요. 자, 딱 거기 뛰어들 위치에 딱 서요. 구명조끼를 완벽하게 입고 다리끈까지 다 하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한 손으로
어떻게 알아? 막그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를 막아야 돼요. 코를 한 손으로 여기로 코를 이렇게 딱 막아야 돼요. 그 다음 눈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왜? 빠져나오고 아까 눈 빠진다고 했죠. 정말이에요. 눈 빠집니다. 이렇게 코가 막아져. 자, 이렇게 여기로 양쪽 코를 막아요. 이렇게 왜 막냐면 팍 뛰어들면서 물이 콱 들어오게 되면 순간 정신을 잃고 이성적 행동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물에 팍 빠져서 이성을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에 팍 빠지면 이게 위하고 아래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잠수. 네,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웃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졌을 때 특히나 깜깜한 밤중에 물에 빠지면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판단을 못 해요. 그럼 물에 빠진 상태에서 빨리 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가 위인지 밑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코 속으로 물이 갑자기 팍 들어오게 되면 정신없잖아요. 그때 논리적 판단을 못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로 코를 막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이 안 들어오게. 알겠죠? 딱 막고 그다음 나머지 손가락으로 눈을 눌러야 돼요. 알겠죠? 눈을 감고 눌러야 돼요. 그래야 눈이 안 빠져요. 알겠죠? 그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는 여기를 가려줘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충격파가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재수 없으면 터져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겠지만 터집니다. 선생님 유경험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손은 코와 얼굴을 그리고 한 손은 나머지 한 손은 그 중요한 부분을 딱 막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입을 어떻게 돼?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왜? 충격파가 내장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가 입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입을 벌려줘야 됩니다. 이거 빠져나온다고. 충격파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발끝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끝으로 떨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갑자기 내가 540도 돌기를 해볼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다행히 발끝에 물이 보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어선이나 여기 군함 같은 거나 그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서 갑판에서 물까지 25m가 넘어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 떨어지면 방금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안 하면 떨어지다가 내장파열로 즉사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높아요.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 그때 이렇게 한 상태로 발끝으로 이렇게 탁 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신발 신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는 게 좋아요? 벗어야죠. 벗는 게 편해요. 왜냐면 물속에서는 신발 신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신발은 떨어질 때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떨어진 다음 온 구명선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냥 구조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발끝으로 떨어지다가요. 네. 약간 뭐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다가. 그럼 재수 없는 거예요. 네, 그뭐 어쩔 수가 없죠. 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런 교육을 해준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내가 봤을 때는 전 국민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직 전 국민에게 이런 교육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는 저기 그 해군 교수였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이런 교육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배를 탈 수 있는데 이때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 수칙을 그때 학생들이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석한 거는 배에 사고가 났는데도 학생들이 객실에 있다가 그대로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알죠?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나왔지 나오지. 그러니까 배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야왜 나갈라 해?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면 장력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요? 분자 간 인력.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금 얘기하는 저 표면 장력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자, 이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그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은 더욱더 구에 가까워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유리에 물은 잘 묻는다 그랬어요? 안 묻는다 그랬어요? 대빵 잘 묻죠.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그럼 여러분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은 굿 같습니까? 사실은 구에서 좀 찌그러져 있습니까? 구에서 상당히 찌그러져 있죠. 이유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리창에 맺혀 있는 빗방울도 크기가 다 똑같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중 큰 물방울도 있고요. 그게 막 부서져 가지고는 조그만 물방울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물방울에 맺힌 빗방울 중 크기가 작을수록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더 땡글땡글해져요. 즉 중력이라는 외력이 작동을 해도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더욱 구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걸랑 빗방울이 저 유리창에 맺힌 것 중 큰 빗방울과 크기가 작은 빗방울을 번갈아 한번 보세요. 그럼 둘 중에 크기가 작아서 진짜 땡글땡글한데 이게 딱 정말로 눈에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쓴 건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겁니다. 뭘 생각해 볼 거냐면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때 이 녀석이 9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계산이 편하니까. 9의 부피는 뭐로 표현되죠?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9의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이 계산하면 r분의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비율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9라고 가정했을 때 그 9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은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표면이 많아질수록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내부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죠. 그럼 그 9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더 강하게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 땡글땡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효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면 액체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항상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다나 강처럼 물이 으아 많으면 표면적력 효과는 잘 나타나나 잘 안 나타난다? 잘 안 나타나고요. 물이 만약에 수증기 정도로 작아지면 표면적력 효과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아주 잘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액체들이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력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그 표면적력 효과가 뭔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몇 시죠? 핸드폰 내려가지고 31분이요? 몇 시? 진짜로요?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뻐요? 너무 예의 없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너무 피곤해. 오케이, 지금. 됐다. 다음 시간에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이 표면장력과 관련된 수식 증명 과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이 몇 개인가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요? 영상도 추가적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그죠? 재밌겠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밖에 없죠. 고마워요. 민강이 좋아요. 인간이.